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농촌의 봉사활동을 가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괴담. 나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 복학생인 정우 선배가 제의한 일이었다. 농월이란 거 한번 가보자고. 농월이라는 게 아마 농촌 봉사활동의 준말이던가. 난 대학에 들어와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 그런 건 봉사활동 서클 애들이나 학생회 애들이나 다니는 걸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스터디 그룹의 리더인 정우 선배가 정색을 하고 말하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다. 거절했다가는 리포트나 과제물 제출할 때 악영향이 미칠 테니 눈물을 머금고 정우 선배를 따라 나섰다. 2박 3일 정도로 짧게 다녀오는 일정이었고 인원수도 5명밖에 안 되어서 농월이라 이름 붙이기도 쑥스러웠다. 우리는 정우 선배를 따라 D라는 곳으로 떠났다. 거기 밥은 줘요? 스터디 그룹의 막내인 민경이가 물었다. 이 녀석은 새내기였고 몸집도 얼굴도 너무 어리게 생겼다. 누가 봐도 대학교 1학년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내가 보기에는 중학교 2학년 정도? 그래도 우리들을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것이 정말 막내 동생처럼 귀여웠다. 특히 나는 같은 여자여서 그런지 더 정이 갔다. 민경이 말고는 나, 정우 선배, 나와 동갑인 창민이, 그리고 2학년인 준석이었다. 모두 같은 과였고 자격증 공부를 위해 만든 스터디 그룹이었다. 밥이라니 새참도 주신다더라. 정우 선배가 민경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사실 선배는 그런 곳에 가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쌀이며 부식 등을 열심히 챙겼다. 인원수도 적어서 우리는 선배 차에 다 같이 타고 가는 중이었다. 선배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담배를 피우며 운전하고 있었다. 나는 옆자리에 앉아 얼굴을 찌푸렸다. 선배는 황급히 담뱃불을 껐다. 갑자기 준석이 앞자리로 얼굴을 들이밀며 물었다. 근데 왜 갑자기 농활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그건 그냥 내년이면 졸업인데 노느라 봉사활동 한번 못 해본 게 후회가 돼서. 마지막 여름방학이잖아. 선배답지 않게. 나는 웃으며 정우 선배의 허벅지를 꼬집었다. 그런데 선배는 반바지 밑으로 드러난 다리에 스타킹을 신고 있었다. 선배, 변태야. 웬 여자 스타킹을 신었어? 내 말에 정우 선배는 얼굴이 벌개져 대답했다. 우리 농활 가는 곳이 벼농사 짓는 데란 말이야. 여름에 논으로 들어가면 거머리한테 피 빨리는 건 몰라? 그 예방용이다.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선배의 말에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고 이윽고 목적지에 도착했다. D라는 곳은 집도 몇 채 없는 작은 마을이었다. 어쩐지 분위기도 삭막하고 왠지 모르게 서늘한 느낌이 들었다. 차에서 내리누리는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잠시 서 있었다. 그때 정우 선배가 말했다. 이렇게 서 있지 말고 3일밖에 안 있을 건데 많이 거들고 가야지. 이장 어른 댁에 인사하러 가자. 이장 어른 댁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 사람은 60 정도의 남자였고 우리를 보는 눈빛이 별로 곱지 않아 보였다. 그래도 우리는 최대한 공손히 인사했다. 서울에서 온 학생들이라고. 예, 많이 가르쳐 주세요. 열심히 일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마을은 그 흔한 회관 하나 없으니 우리 집에서 묵게나. 감사합니다. 먹을 것은 챙겨왔으니 신경 안 쓰이게 하겠습니다. 정우 선배가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그런데 그때 부엌에서 한 여자가 나왔다. 얼굴은 중학생 정도로 앳된 얼굴인데 이상하게도 거의 만삭에 가까운 배가 불룩해 있었다.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장에게 물었다. 며느리이신가 보네요. 아니, 막내딸이요. 그 애는 우리를 빤히 바라보더니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헛간에 짐을 풀고 일을 하러 나갔다. 그때 창민이가 비명을 질렀다. 옆에 있던 나는 창민이에게 첨벙거리며 달려갔다. 무슨 일이야? 창민이는 자기 다리에서 무언가를 떼어내 내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의 손바닥 뒤에 있는 것은 거머리였다. 새끼손가락만 한 크기의 검은 빛을 띤 지렁이 같은 거머리였다. 피를 듬뿍 빨아서 배가 통통하게 부풀어 있었다. 창민은 그것을 밟아 버리고는 다시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우리가 맡은 일은 논에서 벼의 잡초를 골라 뽑아내는 일이었다. 여기 사람들은 논에 들어갈 때 거의 완벽하게 비닐 옷과 장화로 무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름이기도 하고 답답해서 그냥 논으로 들어갔다가 그 대가로 거머리한테 피를 빨리고 있었다. 창민의 다리는 벌겋게 부어 있었다. 나는 정우 선배의 눈치를 살피며 거머리를 피하려고 조금씩 논 가장자리로 빠져나왔다. 정우 선배는 농활 노래를 부르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내게 다가왔다. 학생, 달거리는 제때 하나? 그런 질문을 할 줄은 몰라서 조금 당황했지만 대답했다. 그 아주머니는 50대 중반 정도로 햇빛에 검게 그을린 체격 좋은 분이었다. 얼른 여기서 달아나.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날 거야. 우리야 갈 데가 없으니 돈 때문에 그냥 버티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아마도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 물으려 했다.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아주머니를 불렀다. 새참 안 내오고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아주머니는 일어나 가버리셨다.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들 죽는 소리를 하며 헛간으로 돌아왔다. 저녁밥을 지어 먹어야 했지만 모두들 너무 지쳐서 주저앉고 말았다. 그나마 이를 쉬엄쉬엄한 내가 밥이라도 지으려고 쌀을 가지고 수도가로 나왔다. 아까 본 그 여자애 해숙이도 쌀을 씻고 있었다. 힘겨운 표정으로 쌀을 씻던 그 애는 쌀을 흘리기 시작했다. 나는 얼른 그 쌀을 주워 담고 대신 헹구어 주기 시작했다. 그 애는 파리한 얼굴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대학생 언니. 그냥 언니라고 해. 근데 너 이름은? 나는 웃으며 물었다. 해숙이에요. 그렇구나. 몇 살이야? 15살이요. 나는 그 애의 배가 왜 그렇게 불러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혹시 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저 열심히 살만 씻었다. 이제 제가 할게요. 그 애가 쌀이 든 바가지를 잡으려 하는 순간 핀이 튕겨져 나가며 머리가 풀어졌다. 나는 내 머리 리본을 풀어 그 애의 머리를 묶어주었다. 괜찮아. 나도 또 있어. 근데 분홍색이 잘 어울리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 애도 따라 웃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애가 입을 열었다. 언니, 도망가세요. 여기 있으면 큰일 나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애의 얼굴빛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한마디를 끝으로 그 애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애를 쫓아가려다 멈췄다. 저녁을 배부르게 먹고 나서 내가 정우 선배에게 물었다. 선배, 왜 하필 여기로 오자고 한 거예요? 선배는 담배를 찾다가 내 물음에 대답했다. 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는 오늘 낮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선배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동기 녀석 중에 여기로 농을 왔던 놈이 있었거든. 그때는 인심도 후하고 좋은 곳이었다고 했었어. 그게 아마 3년 전쯤인가? 근데 지금은 뭔가 이상해졌네. 그때도 실종된 애들이 몇 명 있었거든. 뭔가 기분이 안 좋아요. 이상해. 내가 불안하게 말하자 준석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이곳 농사짓기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땅도 비옥하고 잡초도 별로 없고 해충이라고는 거머리 말고는 없더라고요. 준석 선배 농사일에 대해 너무 잘 알아요. 민경이가 말했다. 준석은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했다. 우리 집에서 농사 짓거든. 벼농사로 사남매를 다 대학 보냈어. 이번 농활 끝나면 집에 가서 또 거들어야 해. 준석이 죽어났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때부터 창민의 얼굴이 점점 파래지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온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다. 창민아, 왜 그래? 우리는 창민을 둘러싸고 당황해했다. 창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입술이 까맣게 타들어갔다. 정우 선배가 급히 말했다. 준석아, 안채로 가서 이장 어른 좀 모셔와봐. 준석은 안채로 뛰어갔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구르고 있었다. 이장 어른이 오더니 창민의 얼굴을 보고 말했다. 안채로 옮겨라. 우리는 창민을 들쳐업고 안채로 들어갔다. 밝은 불빛 아래에서 본 창민은 정말 무서웠다. 특별한 외상은 없어 보였지만 아까 거머리에게 물린 자국만은 거무죽죽하게 골마가고 있었다. 이장 어른,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잠시만 멀찌감치 떨어져 있게나. 그때 우리는 창민의 피부 아래에서 무언가가 꿈틀대는 걸 보았다. 혈관을 따라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비명을 질렀다. 이장 어른은 한숨을 쉬며 자기 딸을 불렀다. 해수가, 여기 칼 좀 가져와라. 해수기가 작은 칼을 가지고 들어오자 이장 어른은 그것을 불에 달구기 시작했다. 칼끝이 검게 달아오르자 그는 창민의 팔을 그었다. 피 대신 거머리들이 우글우글 창민의 팔에서 기어나왔다. 수십 마리, 아니 수백 마리의 거머리들이 창민의 몸에서 꿈틀거렸다. 우리는 숨을 죽였다. 이장 어른은 자신의 동맥을 끊고 그 피를 대야에 받아 창민의 팔 아래 놓았다. 거머리들은 피 냄새를 맡고 대야로 몰려들었다.
몇 분 만에 대야는 거머리들로 가득 찼고 이장 어른은 석유를 그 위에 뿌린 후 불을 붙였다. 피비린내와 고기 타는 냄새가 방을 가득 메웠다. 우리는 비위가 상해에 고개를 돌렸다. 거머리들이 모두 타버렸지만 창민은 이미 피를 너무 많이 빨려서 온몸이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정우 선배가 겨우 입을 열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장 어른은 담배를 한 대 피우며 힘겹게 말했다. 어떻게든 살려보려 했는데 늦었군. 사실 이곳은 한때 평범한 마을이었네. 그런데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제초제와 농약을 너무 많이 썼지. 그 때문에 다른 해충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거머리들만은 살아남았네. 그리고 그 거머리들이 점점 더 강해졌지. 그때 민경이가 비명을 질렀다. 민경이는 대야 옆에서 아직 살아있던 거머리에게 물리고 말았다. 우리는 놀라서 그녀에게 달려갔다. 민경의 손목에 물린 거머리는 그녀의 팔을 따라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었다. 민경은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이장 어른이 했던 것처럼 동맥을 자르려고 칼을 들었지만 이장 어른이 나를 말렸다. 여자는 죽지 않는다. 그냥 놔둬라. 나는 혼란스러웠다. 여자는 죽지 않는다니요. 이장 어른은 딸 해숙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애처럼 될 거야. 나는 더 이상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민경은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몸부림치며 해숙의 배를 후려쳤다. 해숙은 배를 움켜잡고 비틀거렸다. 해숙의 치맛자락은 피로 물들기 시작했다. 곧 해숙은 신음을 내며 출산을 시작했다. 이장 어른의 얼굴빛이 변했다. 나는 서둘러 이불을 깔고 해숙을 눕혔다. 준석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더니 물을 끓이겠다고 밖으로 나갔다. 정우 선배도 따라가려 했지만 해숙이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 선배는 그 옆에 앉아 그녀를 도울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해숙의 속옷을 벗기며 물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해숙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고 있었고 이장 어른은 그저 민경을 돌보며 말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농약을 쓰는 바람에 이곳 거머리들이 강해졌지. 거머리들이 인간의 피를 빨아들이면 몸 안에 알을 낳고 피를 빨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젊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거머리들의 먹잇감이 되지. 나는 손을 멈추고 그 말을 곱씹었다. 그럼 해숙도 거머리에게 당했어. 그래서 임신하게 된 거지.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렇다면 해숙을 병원에 데려갔어야죠. 이장 어른은 고개를 저었다. 병원에 데려가면 우리 마을의 비밀이 드러날 거고 이놈들도 빼앗길 테니까.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해숙은 마지막으로 힘을 주었고 드디어 출산을 마쳤다. 그러나 그녀가 낳은 것은 아이가 아니었다. 수천 개의 거머리 알들이 피에 뒤섞여 있었다. 나는 경악하며 눈을 감았다. 정우 선배는 알들을 이불에 싸서 헛간으로 가져가 불을 붙였다. 그 사이 민경은 창민처럼 검은 입술과 창백한 얼굴을 하고 숨이 끊어졌다.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때 밖에서 준석이 뛰어들어왔다. 거머리떼가 몰려오고 있어요. 우리는 방문을 열고 밖을 보았다. 새까만 거머리떼가 우리를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이장 어른은 소리쳤다. 어서 달아나. 학생들 노리고 오는 거야.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둥지둥 도망치기 시작했다. 정우 선배는 차 열쇠를 가지러 헛간으로 갔고 나와 준석은 담을 넘어 달리기 시작했다. 어두운 논두렁을 달리며 뒤를 돌아보니 정우 선배가 거머리떼에게 당하고 있었다. 그의 몸 위로 거머리들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선배를 구하려고 했지만 준석이 나를 막았다. 가까이 갔다간 우리도 당해요. 정우 선배는 마지막 힘을 짜내며 차 열쇠를 던졌다. 우리는 차에 도착해 휘발유를 거머리떼에 뿌리고 불을 질렀다. 거머리들은 불길 속에서 타들어갔다. 우리는 그곳을 떠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차에 오르기 전에 거머리에게 물렸다는 사실을 준석에게 말하지 않았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 나는 준석을 죽였다. 내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도시에서도 나의 아기들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 이야기, 화실괴담. 제가 화실에 다닐 때 경험한 일이에요. 화실에서는 나름대로 무서운 이야기가 존재하죠. 초등학교에서 밤 12시가 되면 유관순 동상이 만세를 부른다는 얘기처럼요. 하지만 대부분 신경 쓰지 않고 잘 지냅니다. 화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야기들이 돌고 돌았지만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죠. 저는 당시 재수생이었고 좀 더 일찍 가서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그 화실은 작은 미술학원처럼 대형은 아니었지만 규모가 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다 오지 않은 상태였고 저를 포함해 일찍 온 학생들은 대여섯 명 정도였어요. 저는 문이 있는 쪽 벽면에서 조금 떨어진 기둥에 기대어 원장님이 종이를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슬슬 6시가 가까워지면서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철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학생들은 서로 인사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왜 사람이 안 들어오지? 생각할 때 갑자기 누군가가 뒷걸음질로 대생실에 들어왔습니다. 못 보던 사람인데 저 사람 누구지? 왜 저렇게 들어와?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그 사람은 머리부터 허벅지까지 보였고 아래쪽은 석고상 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저는 이상한 느낌의 은정이에게 물었습니다. 은정아, 저 사람 누구야? 은정이가 스케치를 하다 말고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누구? 저는 턱으로 사람을 가리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기, 문 앞에 있는 사람. 누구 말하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저 사람 말이야. 저기. 다른 아이들도 쳐다봤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너 왜 그래? 아무도 없잖아. 그 순간 그 사람이 구두 소리를 내며 앞으로 걸어나가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은정아, 아까 그 사람 누구야? 누구 말하는 거야? 아무도 없었는데. 무슨 소리야? 연두색 체크무늬 옷에 청바지 입은 사람 말이야. 아이들은 모두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형, 왜 그래요?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 순간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원장님은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며 타이르셨고 그때 후배가 들어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후배는 검은색 가죽 점퍼에 빨간 티를 입고 있었어요. 저는 그 후배에게 물었습니다. 너 말고 같이 들어온 사람 누구야? 후배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저 말고 아무도 없었는데요. 무슨 소리야? 너랑 같이 들어온 사람 말이야. 후배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혼자 들어왔어요. 아무도 없어서 조소실을 들러서 온 거예요. 저는 점점 황당해졌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봤고 그 사람은 나가버렸는데 말이죠. 그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무섭지는 않았지만 벙치고 헛헛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끼리 남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후배와 상황을 맞춰보니 그때 그 존재는 후배의 등 뒤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후배가 망설이던 동안 그 존재는 뒷걸음질 치며 대생실로 들어왔고 후배가 다시 나갈 때 따라 나간 것이죠. 이 상황을 알게 된 후에야 비로소 소름이 돋았습니다. 후배는 자기가 귀신에게 따라다녔냐며 놀랐고 저도 소름이 돋아서 몸을 떨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그 일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야간 2시경. 바닷가 근처 해안초소에서 부사수와 함께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저기 북쪽에서 잠수정을 타고 침투하는 것을 감시하는 게 주요 임무였고 후방이라 큰 긴장감은 없었다. 근무 중에 부사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의미 없는 잡담이 이어졌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저녁 후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부사수가 전방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야간 투시경을 받아들고 전방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는데 뭔 소리야? 하지만 부사수는 계속해서 거기 뭐가 있다고 했다. 어린아이 같은 형체가 바위 끝에 앉아있다라고. 다시 투시경을 들여다보니 이번에는 나도 뭔가 보였다. 바위 끝에 작은 체구에 어린아이가 아슬아슬하게 걸터앉아 있었다. 이곳은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곳인데 저게 뭐지? 그 순간 그 아이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부사수가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지만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몇 초가 지났을까 그 아이가 갑자기 이쪽으로 뛰어오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너무 빨랐다. 거침없이 장애물을 넘어 부드럽게 달려오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속도였다. 나는 부사수에게 말했다. 미친. 그 새끼 나랑 눈 마주쳤는데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 그 순간 다다닥 하는 발걸음 소리가 초소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부사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초소 주변을 계속 맴도는 것 같아요. 나는 점점 겁이 났다. 혼자였으면 기절할 뻔했지만 부사수가 있어서 조금 위안이 됐다. 발자국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밖으로 나가서 확인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귀신에 홀린 느낌이 들었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온몸을 지배했다. 그때 초소 안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부사수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정말 미칠 것 같았다. 달려가 보니 부사수는 눈이 뒤집혀 기절해 있었고 손에는 야간 투시경을 꽉 쥐고 있었다. 본부에 연락해 상황을 보고했고 조치를 취했다. 근무 시간이 끝나기 전에 다음 근무자와 교대하게 되었고 방금 일어난 일은 말하지 않았다. 부사수는 몇 시간 뒤 깨어났고 안정을 되찾은 후에 그에게 물어봤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부사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초소 밖으로 나간 사이 부사수는 나를 따라 밖을 둘러봤다고 했다. 야간 투시경으로 봤을 때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꼬마아이 같은 형체가 보였다고 했다. 발목 아래가 없고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었다고. 그것이 뒤돌아 나를 향해 웃었고 그 순간 그는 정신을 잃었다고 말했다. 나는 등골이 오싹했다. 야간 투시경으로만 보였던 그 존재는 내 뒤를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로 나는 다시 그 근무지에 투입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 아이는 그냥 장난삼아 내 뒤를 따라다녔던 걸까? 네 번째 이야기, 깊은 숲속의 비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댁 근처의 숲속에서 놀곤 했다. 할머니는 나를 늘 걱정하며 숲속 깊은 곳으로는 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어린 나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 숲은 나에게 그저 모험의 대상이었고 숲의 끝이 어딘지 궁금해할 뿐이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내가 숲의 깊은 곳을 향할 때마다 눈빛이 어두워지며 걱정스러워하셨다. 숲속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 있단다.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고 왜 숲이 위험한지 물어보면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당부가 점점 더 궁금해졌다. 특히 한 번은 숲속 깊은 곳에서 기묘한 나무와 큰 돌무더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나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갔다. 할머니 댁은 산골 마을에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대개 숲을 멀리했다. 그들은 숲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숲과 관련된 전설이나 옛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저 숲은 마을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있지 않은 경계 너머의 존재일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할머니가 숲에 대해 아무리 경고하셔도 그저 호기심을 감출 수 없었다. 하루는 친구들과 숲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우리 중 누구도 숲속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없었기에 모두 들떠 있었다. 나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할머니의 당부가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그날따라 친구들의 응원과 나의 호기심이 할머니의 말을 눌러버렸다. 숲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곳은 점점 어두워졌다. 처음에는 새들이 지저귀고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면서 평화로워 보였지만 한참을 걷다 보니 숲은 이상하게 고요해졌다. 어느 순간부터는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발밑에 낙엽을 밟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여기 좀 이상하지 않냐? 친구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도 그 말에 동의했다. 숲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뭔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숲속 깊이 들어와 있었고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온 듯했다. 숲을 헤매다가 우리는 그날 드디어 이상한 나무를 다시 발견했다. 그 나무는 평범한 나무들과는 달랐다. 굵은 나무 줄기에는 마치 무언가가 새겨져 있는 것처럼 복잡한 무늬가 있었고 나무 꼭대기는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높이 뻗어 있었다. 그 나무 주위에는 크고 작은 돌무더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나무와 돌무더기는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고 마치 오래된 무덤처럼 보였다. 이거 좀 이상한데? 한 친구가 다가가 돌을 하나 들어 올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멈추라고 말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 친구가 돌을 들어 올리자마자 땅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땅이 울리기 시작했다. 뭐야? 지진인가? 우리는 순간 공포에 휩싸였다. 주위의 돌무더기들이 흔들리더니 바닥에서 어두운 연기가 피어올랐다. 나는 그 연기를 보고 몸이 굳었다. 그 연기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다. 무언가가 연기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거대한 그림자 같은 형체가 연기 속에서 일어섰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인간 같지는 않았다. 커다란 눈과 긴 손을 가진 그 존재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망쳐. 나는 소리를 지르며 친구들에게 외쳤다. 우리는 전속력으로 숲속을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존재는 우리를 쫓아오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그저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숲을 벗어나기 전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숲 밖으로 나오자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며 헐떡거리던 우리는 모두 말없이 그 존재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는 그 숲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 존재가 무엇이었는지, 왜 그곳에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할머니가 왜 그토록 숲에 가지 말라고 당부하셨는지를 이제야 알았다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 나는 대학을 다니고 마을을 떠나 도시에 정착했다. 그러나 숲에서 겪었던 그 일은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할머니에게 다시 찾아가 그 숲에 대해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나무와 돌무더기는 옛날에 우리 마을에서 신성하게 여겼던 장소란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그곳은 금기된 장소가 되었지.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어. 나는 할머니의 말에 놀랐다. 그러면 그날 우리가 본 건 대체 뭐였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으며 말을 이었다. 그건 우리 마을의 옛 신들이었단다. 오래전에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던 신들이지만 지금은 잊혀지고 말았지. 그래서 그들은 숲속에서 떠돌며 다시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할머니의 이야기는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숲에 대한 생각을 억지로 잊으려 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에서 이상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최근 몇 달 동안 마을 근처의 숲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축들이 사라지거나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그 숲에 대한 두려움에 빠졌다. 나는 더 이상 숲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했다. 결국 나는 다시 숲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그 숲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기로 했다. 마을 어르신 중 한 명인 이장님은 그 숲의 전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알고 계셨다. 이장님과 나는 함께 숲으로 들어갔다. 숲은 여전히 어두웠고 깊은 곳으로 갈수록 기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날 우리가 보았던 그 나무와 돌무더기에 다시 도착했을 때 이장님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곳은 우리 마을의 신성한 제단이었어.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곳의 신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지. 우리가 그들을 잊고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원래부터 사람들을 해치려 했는지도 몰라. 이장님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럼 그 신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이장님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할 수 없어. 오직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 그들에게 다시 제사를 지내야만 해. 나는 그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이장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 숲에서 느껴지는 묘한 기운을 다시 느꼈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 숲에 들어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숲의 신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밀일지도 모른다.